제 이름은 프리아 라자고팔입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병원에서 15년간 소아신경과 의사로 일해왔어요. 남편 라지도 같은 병원 소아외과 의사죠. 우리 부부는 늘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시아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라고요. 그런 우리에게 7살 아들 아르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영리하고 활발한 아이였죠. 매일 아침 저를 깨우며 엄마, 오늘도 많은 아이들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천사 같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평범했던 우리 가족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아르준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경련이 3분간 지속되었고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수많은 응급 상황을 봐왔지만 내 아이가 환자가 된 순간은 전혀 달랐어요. 응급실에서 기본 검사를 마치고 신경과 동료들과 상의했습니다. 첫 번째 뇌파 검사 결과는 애매했어요. 명확한 뇌전증 패턴은 보이지 않았지만 정상도 아니었죠. 아마 열성 경련 후유증일 거야. 조금 더 지켜보자는 것이 동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아르준에게 또 다른 발작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5분간 지속되었고 의식 회복도 늦었어요. 그제야 우리는 심각성을 깨달았죠. 즉시 정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MRI, 확장 뇌파 검사, 혈액 검사까지 모든 검사를 시행했어요. 싱가포르 국립대학병원은 동남아시아 최고의 의료기관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소아신경과 분야는 세계적 수준이고 최신 장비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당황스러웠습니다. MRI에서는 구조적 이상이 없었고 뇌파 검사에서도 전형적인 뇌전증 패턴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다만 몇 군데에서 의심스러운 신호가 잡혔을 뿐이었죠. 제가 동료 신경과 전문의들과 함께 아르준의 뇌파를 분석했을 때 우리 모두는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30년 경력의 부장님도 애매한 경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소아 뇌전증과는 패턴이 달랐거든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의사인 제가 내 아이의 병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15년간 다른 아이들을 치료해왔지만 정작 내 아이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며칠 후 세 번째 발작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집에서였는데 아르준이 갑자기 고개를 떨구더니 온몸에 힘이 빠지며 쓰러졌어요. 이런 유형의 발작은 처음이었죠.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건 단순한 뇌전증이 아니라는 것을요. 응급실에서 아르준을 돌보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환자 보호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의사로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마음과 엄마로서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긴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아볼까?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우리보다 실력 있는 소아신경과 의사를 찾기는 어려웠어요. 며칠 후 아르준에게 네 번째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의식은 유지했지만 갑자기 몸이 뻣뻣해지는 강직 발작이었어요. 서로 다른 유형의 발작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양상은 매우 복잡한 뇌전증을 의미했죠. 그때부터 저는 밤마다 의학 논문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희귀한 소아 뇌전증에 관한 모든 자료를 뒤졌습니다.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 드라베 증후군, 웨스트 증후군까지. 하지만 아르준의 증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를 찾기 어려웠어요. 동료들과 다시 한번 케이스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병원의 모든 신경과 전문의가 모여 아르준의 사례를 검토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비전형적인 소아 뇌전증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아형 분류가 어려움. 그 순간 저는 의사로서의 한계를 절실히 느꼈어요. 15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내 아이 앞에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 최고의 의료진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르준은 제 아들이었고 저는 그 아이의 엄마였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저는 전 세계 의료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우리가 놓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으면서요. 아르준의 발작이 점점 빈발해지면서 우리는 더 적극적인 검사에 나섰어요. 확장된 비디오, 뇌파 모니터링을 48시간 동안 시행했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했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결과는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발작 패턴이 확인되었고 일부는 정말 미세해서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웠어요. 0.3초에서 0.5초 사이의 짧은 구간에서 나타나는 이상 신호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신경과 부장님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프리아, 아르준의 경우는 정말 복잡해.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전형적인 패턴과는 다르다. 여러 전문의가 검토했지만
확신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싱가포르 국립대학병원은 소아신경과 분야에서 동남아시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뇌전증 수술 성공률은 65%로 세계적 수준이에요. 그런 곳에서도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라지와 저는 아르준을 데리고 다른 병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레플스 병원, 마운트 엘리자베스 병원까지.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비전형적 뇌전증 의심이라는 애매한 진단만 나왔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아르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발작 빈도가 주 2, 3회에서 거의 매일로 늘어났어요. 더 심각한 것은 아이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예전처럼 밝고 활발하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 아르준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라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여러 유형의 발작이 나타나는데 원인을 찾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돼.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싱가포르 최고 전문의들이 모두 검토했잖아.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때 저는 해외 의료진과의 컨설테이션을 제안했어요. 보스턴 아동병원이나 존스 홉킨스와 화상 상담을 해보자고요. 하지만 그들도 기존 검사 결과만으로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의사인 제가 내 아이를 구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매일 병원에서 다른 아이들을 치료하면서도 정작 집에 오면 내 아이의 병은 여전히 수수께끼였어요. 어느 날 동료 의사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프리야, 혹시 항경련제 치료부터 시작해보는 게 어때?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더라도 증상 조절은 가능할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정확한 진단 없이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의사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잘못된 약물을 사용하면 오히려 다른 유형의 발작을 유발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아르준에게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고개가 앞으로 꺾이면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동작을 반복했어요. 단 2, 3초 동안이었지만 이런 유형은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가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아르준의 뇌전증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어떤 것과도 다르다는 것을요. 여러 종류의 발작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매우 희귀한 형태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병원에서 응급 뇌파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발작이 끝난 후라 특별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다만 평소보다 약간 느린 뇌파 활동이 관찰될 뿐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처음으로 울었어요. 15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환자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은 없었지만 내 아이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전 세계 희귀질환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미국, 유럽, 일본의 최신 논문들을 밤새 읽어봤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의 AI 기반 뇌전증 진단 시스템에 관한 논문을 발견했어요.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딥러닝 기반 뇌파 분석 시스템은 93.4%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했어요. 특히 기존 방법으로는 놓치기 쉬운 미세한 패턴까지 감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AI가 30년 경력의 신경과 전문의보다 정확할 수 있을까? 하지만 더 자세히 찾아보니 한국의 AI 시스템이 애플 스코어 0.93을 기록한 반면 전문의는 0.8이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이 생겼어요. 혹시 우리가 놓친 것을 AI가 찾아낼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의사로서의 자존심도 상했죠. 내가 찾지 못한 것을 기계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웠어요. 며칠 후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한국행을 제안했습니다. 라지, 한국의 AI 진단 시스템을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 우리가 시도하지 않은 방법이니까. 남편은 처음에 회의적이었어요. 프리야, 우리가 이미 최선을 다했잖아. AI가 우리보다 나을까? 하지만 제가 찾은 논문들을 보여주자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날 밤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의사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고 부모로서의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아르준을 위해서라면 모든 가능성을 시도해봐야 했습니다. 한국행을 결정하기까지는 큰 고민이 있었어요. 의사로서 15년간 쌓아온 신념과 부모로서의 절박함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정말 AI가 우리 전문의들이 놓친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남편과 저는 한국의 여러 병원을 조사해봤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모두 소아신경과 분야에서 아시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특히 세브란스병원의 AI 기반 진단 시스템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도 의료 선진국인데
굳이 다른 나라까지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게다가 아르주는 아직 7살이에요. 낯선 환경에서 치료받는 것이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아르준이 또 다른 유형의 발작을 일으켰어요. 이번에는 잠들어 있는 중에 갑자기 온몸이 뻣뻣해지면서 깨어났는데 몇 초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더니 다시 잠들었어요. 이런 야간 발작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 아이가 하루하루 악화되고 있는데 의사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을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병원 동료들에게 한국행 계획을 말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프리야, 여기서도 최선을 다했는데 굳이 다른 나라까지. AI가 정말 우리보다 정확할까? 하지만 신경과 부장님의 반응은 달랐어요. 프리야, 나도 한국의 AI 진단 시스템에 대한 논문을 본 적이 있어. 특히 복잡한 뇌전증 패턴 분석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더라.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 그 말이 마지막 결정타였어요. 30년 경력의 부장님도 인정하는 기술이라면 우리가 놓친 것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에 연락했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는 저희를 위해 영어로 상담해주는 직원이 있었어요. 아르준의 의료 기록을 미리 보내자 소아신경과 전문의가 검토 후 답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답변이 왔어요. 아르준 군의 경우 확실히 복잡한 케이스로 보입니다. 저희 AI 진단 시스템과 전문의 협진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정말 AI가 우리가 찾지 못한 답을 줄 수 있을까? 혹시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건 아닐까? 출발 전날 밤, 아르준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한국에 가면 제가 나을 수 있어요? 그 순수한 눈빛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자존심보다는 엄마로서의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놀라웠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첨단 병원 같았습니다. 의료관광 안내센터도 있었고 다국어 서비스가 정말 잘 되어 있었어요.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면서 감회가 새로웠어요. 한국은 정말 빠르게 발전한 나라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의료 기술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을까요? 세브란스병원에 도착했을 때 규모에 압도되었어요. 싱가포르 국립대학병원도 큰 편이지만 이곳은 정말 거대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병원 부분이 별도로 잘 구성되어 있어서 아르준 같은 소아 환자들을 위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국제진료센터에서 담당 코디네이터를 만났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전체 과정을 설명해 주면서 의료진과의 만남까지 세심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AI 진단 결과는 보통 24시간 내에 나옵니다. 전문의 판독과 함께 종합적인 결과를 드릴게요. 첫 번째 충격은 AI 진단실을 봤을 때였어요. 거대한 모니터와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들이 있었고 뇌파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분석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봤던 장면 같았어요. 담당 의사인 김 교수님이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프리아 선생님, 같은 의사로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힘드실지 이해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아르준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찾아보겠습니다. 그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외국인 환자를 치료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동료 의사의 아이를 도와준다는 마음가짐이 전해졌습니다. 아르준의 뇌파 검사가 시작되었어요. 싱가포르에서 여러 번 해봤던 검사였지만 이곳의 장비는 훨씬 정밀해 보였습니다. 특히 AI 분석을 위한 고해상도 데이터 수집이 인상적이었어요. 검사하는 동안 김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 AI 시스템은 0.1초 단위로 뇌파 패턴을 분석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놓치기 쉬운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히 AI 대인간의 경쟁이 아니라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한 도구라는 것을요.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기술이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초조했어요. 30년 경력의 전문의들이 찾지 못한 것을 정말 AI가 발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 걸까? 그날 밤 호텔에서 아르준을 재우면서 생각했어요. 의사로서의 자존심과 엄마로서의 사랑 사이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시도해봐야 한다는 것이요. 다음 날 아침 결과 상담을 위해 병원을 찾았어요. 24시간 만에 정말 새로운 발견이 있을까 하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김 교수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프리아 선생님,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교수님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보여주셨어요. AI 분석 결과,
아르주니의 뇌파에서 기존 검사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패턴이 확인되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본 뇌파와 같은 데이터였지만 AI가 분석한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0.3초에서 0.5초 사이의 미세한 구간에서 특별한 패턴이 감지되었다고 했어요. 이 패턴은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의 초기 형태로 보입니다. 하지만 매우 비전형적인 변형이어서 기존 방법으로는 진단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김 교수님의 설명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 이것은 제가 의심해봤던 질환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전형적인 패턴이 없어서 배제했었죠. AI가 찾아낸 것은 매우 미묘한 변형형이었습니다.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의사로서 가장 궁금한 부분을 물어봤어요. 저희 AI 시스템의 이런 복잡한 패턴 분석 정확도는 93.4%입니다. 특히 이런 비전형적 케이스에서는 전문의 판독보다 11% 정도 높은 정확도를 보여요. 그 순간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의사로서는 기계가 나보다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엄마로서는 정확한 진단이 나왔다는 것이 너무 기뻤거든요. 치료 가능성은 어떤가요? 남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레넨츠가스토 증후군이라면 완치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요. 김 교수님이 희망적인 답변을 해주셨어요. 아르주니의 경우는 매우 초기 단계이고 비전형적 형태입니다. 적절한 치료를 하면 70% 이상 발작 조절이 가능하고 인지 기능 저하도 막을 수 있어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AI가 제시한 맞춤형 치료 프로토콜은 정말 정교했습니다. 아르준의 특별한 뇌파 패턴에 맞춘 항경련제 조합과 용량이 정확히 계산되어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 의료진들의 세심한 배려였어요. 7살 아이를 위한 어린이 친화적 치료 환경이 정말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병실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장식들이 있었고 놀이치료사도 정기적으로 방문했어요. 간호사들도 특별했어요. 아르준이 한국어를 못하는데도 몸짓과 그림으로 소통하며 아이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어로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법도 가르쳐 주면서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었어요. 치료 시작 일주일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르준의 발작 빈도가 급격히 줄어든 거예요. 매일 있던 발작이 3일에 한 번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AI가 제시한 치료법이 정말 효과를 보이고 있었어요. 김 교수님이 중간 결과를 설명해 주셨어요. AI 분석 덕분에 정확한 발작 유형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에 맞는 최적의 약물 조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르준이가 정말 잘 반응하고 있어요. 2주째 되는 날 더 큰 기쁨이 있었어요. 뇌파 추적 검사에서 AI가 처음 발견했던 이상 패턴이 현저히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거든요. 정말 치료가 되고 있다는 객관적 증거였습니다. 아르준도 달라졌어요. 예전에 밝고 활발한 모습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여기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해요. 아프지 않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아이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어느 날 김 교수님이 특별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프리아 선생님도 의사시니까 저희 AI 진단 과정을 직접 보시는 게 어떨까요? 동료 의사로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AI 진단실에서 실제 분석 과정을 봤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컴퓨터가 0.1초 단위로 뇌파를 분석하면서 수백만 개의 패턴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정밀도였어요.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약 10년간 수만 건의 뇌파 데이터를 학습시켰습니다. 특히 한국은 환자 수가 많아서 다양한 케이스를 학습할 수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AI가 의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축적한 의학 지식을 더 정확하게 활용하는 도구라는 것을요. 이것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었습니다. 치료 3주째, 아르준의 상태는 극적으로 개선되었어요. 발작이 거의 사라졌고 인지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다시 웃고 뛰어놀 수 있게 되었어요. 마지막 검사에서 김 교수님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아르준이의 뇌파가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약물 치료를 계속하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AI가 의사를 이길 때 그것은 정말 인류의 승리라는 것을요. 기술의 발전이 한 아이의 생명을 구했고 한 가족에게 희망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아르준이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한국 선생님들이 저를 고쳐주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의사로서의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 아이가 건강해지는 것이 가장 소중했거든요. 싱가포르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아르준은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발작은 완전히 사라졌고
학교 성적도 예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밝고 활발한 예전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정기 추적 검사에서도 계속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뇌파는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고 인지 기능도 또래 수준을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치료가 정말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이었어요. 15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가졌던 편견과 자만심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AI는 의사의 적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동반자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병원에 복귀한 후 저는 AI 진단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동료들의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프리야, 정말 기계가 우리보다 나을까? 환자들이 AI 진단을 믿을까? 하지만 아르준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히 신경과 부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프리아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때가 온 것 같아. 몇 달 후 병원에서 AI 진단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어요. 한국에 기술을 도입하기로 한 거죠. 저는 자연스럽게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이니까 가장 적합하다고 모두가 생각했어요.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한국 의료진과 다시 협력하게 되었어요. 김 교수님과 정기적으로 화상회의를 하면서 우리 병원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정말 든든한 파트너였어요. 첫 번째 AI 진단 결과가 나왔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진단하지 못했던 복잡한 뇌전증 케이스를 AI가 24시간 만에 정확히 분석해낸 거예요. 동료들의 표정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6개월 후 통계를 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AI 도입 이후 우리 병원의 뇌전증 진단 정확도가 15% 향상되었고 진단 시간은 평균 40% 단축되었습니다. 환자들의 만족도도 크게 올랐어요.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진단이 어려워서 포기했던 복잡한 케이스들을 이제는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한 환자 어머니가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선생님, AI 진단 덕분에 우리 아이가 빨리 나을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동남아시아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AI 진단 시스템에 대해 강의하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의사들이 우리 병원을 방문해서 시스템을 견학해갔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이렇게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껴요. 최근에는 국제학회에서 발표할 기회도 생겼어요. AI와 의사의 협력소와 뇌전증 진단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 아르준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관심을 보였고 한국의 기술에 대해 문의가 쇄도했어요. 아르준도 이제 자신의 경험을 자랑스러워해요. 학교 친구들에게 나는 한국의 로봇 의사가 고쳐줬어 라고 말하곤 합니다. 물론 정확히는 AI이지만 7살 아이에게는 로봇 의사가 더 멋져 보이나 봐요. 몇 주 전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김 교수님이 싱가포르를 방문하셨거든요. 아르준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셔서 함께 식사했는데 아이가 한국어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하셨어요. 프리아 선생님, 아르준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모습을 보니 정말 보람 있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큰 기쁨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김 교수님을 보면서 의료는 정말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AI가 의사를 이길 때 그것은 정말 인류의 승리라는 것을요. 기술의 발전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많은 가족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물론 AI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아요. 여전히 의사의 경험과 판단,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AI는 우리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도구예요. 6개월 후 저희 가족은 다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치료가 아니라 감사 인사를 위해서요. 아르준도 한국어를 더 배워서 직접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해요. 한국의 의료진들과 AI 기술이 제 아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의사로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함께 더 나은 의료를 만들어가는 의사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25년간 자동차 엔지니어로 일해온 제가 부산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을 때 솔직히 기대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현대자동차와의 EV 배터리 기술 협력 프로젝트로 1년간 파견이 결정됐지만 아내 안젤라는 왜 하필 아시아로 가야 하는 거야? 라며 못마땅해 했거든요. 미넨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눌 때
15살 아들 막스가 아빠, 1년 동안 혼자 괜찮을 거예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12살 딸 레아는 한국에 가서도 매일 영상통화해 주세요 라며 눈물을 글썽였죠.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내심 가족과 떨어져 낯선 나라에서 보낼 1년이 막막했습니다.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을 때 기사님이 영어로 해운대 센텀시티 아파트죠? 라고 물어보더군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고 미네의 낡은 건물들과는 확연히 다른 현대적인 모습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첫 번째 놀라움이 시작됐습니다. 경비원이 택시를 멈춰 세우고 신분증 확인을 요청했거든요. 독일에서는 아파트 단지에 이런 출입 통제가 없었기에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보안이 철저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신기한 건 택시가 지하로 내려간다는 점이었어요. 왜 지하로 가는 거죠? 물어보니 기사님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모든 차량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요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독일에서는 아파트 앞 도로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아이들이 뛰어다니기 위험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분리된 시스템이더군요.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선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디지털 패드가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아직도 무거운 열쇠 꾸러미를 들고 다녔는데 여기서는 숫자 몇 개만 누르면 되다니 이게 2025년의 생활이구나 싶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넓은 거실, 깔끔한 인테리어, 그리고 통창으로 보이는 해운대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이게 정말 제가 1년 동안 머물 곳이 맞나?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발바닥에서 시작됐어요. 실내로 들어서자마자 바닥이 이상하게 따뜻한 거예요. 난방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데 바닥 전체가 포근하게 데워져 있었습니다. 독일 집에서는 라디에이터 옆에서만 따뜻함을 느꼈는데 여기서는 어디를 걸어도 발끝이 따뜻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이게 한국 전통 난방인 온돌이라고 하더군요.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65kW로 독일 라디에이터 방식의 140kW보다 절반 이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온도를 유지하면서도 에너지는 50% 절약하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아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여기 집이 정말 놀라워. 바닥이 따뜻하고 보안도 철저하고 하지만 안젤라는 그래도 독일이 최고야. 거기는 임시 거처일 뿐이잖아 라며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창밖 부산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후에도 정말 이곳이 그냥 임시 거처일까? 온돌 바닥에 따뜻함이 발끝에서 마음까지 스며들며 무언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부산에서의 첫 주가 지나면서 저는 매일 새로운 충격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출근길에서 만난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들은 독일에서 25년간 쌓아온 제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첫 출근 날 현대자동차 연구소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승강장에 도착하자 플랫폼과 선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더군요. 독일 미넨 지하철은 50년 된 낡은 시스템인데 여기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같았어요. 게다가 정시율이 99%라고 하더군요. 독일이 95% 미만인 것과 비교하면 정말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승객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독일에서는 아직도 현금 사용 비중이 51%인데 여기서는 84%가 카드나 모바일로 결제한다고 하더군요. 저도 따라 해보려고 했지만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출입문부터 디지털 시스템이었거든요. 사원증을 터치하자 안녕하세요. 클라우스님이라는 음성이 나오며 문이 열렸습니다. 독일 본사에서는 아직도 물리적 열쇠와 보안카드를 별도로 사용하는데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동료 김 과장님과 구내식당에 갔을 때 또 놀랐습니다. 메뉴 주문부터 결제까지 모두 키오스크로 처리되더군요. 독일에서는 이런 시스템 보기 어려워요 라고 말하자 김 과장님이 웃으며 여기서는 기본이에요. 훨씬 빠르고 정확하거든요 라고 답했습니다. 오후에 회의실에서 배터리 기술 브리핑을 받으면서 한국 EV 기술력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현대 아이오닉 6가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단 18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에너지 효율도 14kW 100km로 테슬라보다 낫더군요. 퇴근길에 김 과장님이 배달음식 드셔보세요. 정말 빨라요 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앱을 열어보니 수백 개의 음식점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배달음식 주문하면 41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평균 28분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치킨을 주문해 봤어요. 정말 28분 만에 아파트 현관 앞에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배달원과 직접 마주치지 않고도 음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현관문 앞에 놓고 가는 시스템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과 영상통화를 할 때 막스가 아빠, 거기 생활은 어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오늘 경험한 것들을 설명해 줬어요. 지하철도 정시에 오고 음식 배달도 30분 안에 와. 모든 게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어서 정말 편리해. 하지만 안젤라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래도 독일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더 안정적이잖아. 너무 디지털에 의존하는 건 위험할 수도 있어. 레아는 아빠, 그 치킨 맛있어 보여요. 우리도 먹어보고 싶어요. 라며 관심을 보였죠. 밤에 혼자 아파트에서 온돌바닥에 앉아 생각해봤어요. 하루 종일 경험한 디지털 시스템들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삶의 질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효율성과 편의성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모든 시스템이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안전하게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더군요. 창밖 부산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여기서의 1년이 단순히 기술 협력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관점을 열어줄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 말이에요. 부산에서 한 달이 지나자 저는 이 아파트 단지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병원 가려면 차로 20분, 아이들 어린이집까지 15분을 운전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걸어서 5분 이내에 있더군요. 어느 토요일 아침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가야 했어요. 독일에서라면 미리 예약하고 차를 몰고 가야 하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층에 의원이 있어요 라고 알려주더군요. 엘리베이터로 내려가니 정말 깔끔한 내과의원이 있었습니다. 진료를 받으며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하다 알게 된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 경로당, 의원 설치가 의무라고 하더군요. 평균 이동거리가 0에서 50m 정도라고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시스템이었어요. 진료비도 놀라웠습니다. 독일에서 감기 한번 보려면 보험 처리해도 50유로는 나가는데 여기서는 한화로 10,000원도 안 나갔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 효율성이 정말 대단하네요 라고 말하자 의사 선생님이 암 생존율도 OECD 3위권이에요. 조기 검진 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든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원 다녀와서 단지 내를 산책하다가 더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지하 1층에는 대형마트가 있고 1층에는 카페와 음식점들이 즐비했습니다. 독일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주거용도로만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상업시설 비중이 전용 면적 대비 8.2%나 된다고 하더군요. 독일의 2.4%보다 3.4배 높은 수치였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어린이 놀이터였습니다. 단지 한복판에 있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고 있더군요. 차량과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라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놀게 할 수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놀이터 근처로도 차들이 다녀서 항상 조심해야 했거든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 레아가 아빠, 거기 놀이터 정말 예뻐요. 우리도 가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막스는 아파트 안에 병원도 있다고요? 진짜 편할 것 같아요 라며 신기해했죠. 안젤라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래도 독일이 더 안전하고 체계적이야. 아파트 하나에 모든 걸 몰아넣는 게 과연 좋은 건지 모르겠어. 하지만 저는 실제로 경험해본 편리함을 설명해줬어요. 여기서는 차 없이도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해. 아이들도 더 안전하게 놀 수 있고 주말에 단지 내 피트니스 센터에 가봤습니다. 독일에서는 별도 헬스장 회원권을 끊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더군요. 운동기구도 최신식이고 사우나까지 있었어요. 운동하면서 만난 이웃분이 여기 살면 밖에 나갈 일이 별로 없어요 라고 농담처럼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택배 시스템이었어요. 독일에서는 택배가 오면 집에 없으면 다시 배송 신청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무인 택배함이 있더군요.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가져갈 수 있었어요. 디지털 도어락과 연동되어서 스마트폰으로 인증하면 바로 열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날 밤 온돌 바닥에 앉아 노트북으로 업무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파트 단지는 하나의 작은 도시 같았습니다. 필요한 모든 시설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보안도 철저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병원에 가고
장 보러 가는 데만 하루 몇 시간을 차 안에서 보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시간들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와 함께 반짝이는 단지, 내 불빛들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가족들이 여기 와서 함께 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봤습니다. 1년 후 독일로 돌아가는 게 정말 최선의 선택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부산에서 3개월째 접어들면서 저는 동아시아 자동차 시장 조사를 위해 중국 선전으로 출장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현대차와의 협력 프로젝트에서 중국 경쟁사 분석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그 일주일간의 중국 출장은 오히려 한국의 장점들을 더욱 명확하게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어요. 선전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놀란 건 호텔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전기차 주차 금지라는 표지판이 곳곳에 붙어 있더군요. 현지 가이드에게 물어보니 배터리 화재 위험 때문에 많은 건물에서 전기차 지하 주차를 금지하고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부산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까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JD 파워 2024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EV 서비스 만족도가 824점인 반면 중국은 777점이라고 하더군요. 47점 차이가 왜 나는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선전의 스마트시티 투어를 하면서도 차이를 느꼈어요. 화려한 LED 스크린과 최신 기술들이 눈에 띄었지만 실제 생활 편의성은 부산보다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IMD 2024년 스마트시티 순위에서 부산이 45위, 선전이 60위인 이유를 몸소 체험하게 됐죠. 중국 출장에서 돌아와 부산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안도감이 들었어요. 깨끗한 공기, 조용한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느낌이었죠. 지하 주차장에서 제 전기 렌터카가 평온하게 충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독일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 안젤라가 중국은 어땠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기술은 발전했지만 생활의 질이나 안전성은 한국이 훨씬 앞서 있어. 전기차도 지하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화재 위험이 심각하다고 하더라고. 막스가 그럼 아빠가 있는 곳이 더 좋다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서는 모든 게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특히 아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환경인 것 같아. 레아가 갑자기 아빠, 우리도 방학 때 거기 가면 안 돼요? 정말 궁금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먼저 한국에 와보고 싶다고 하다니 안젤라는 여전히 망설이는 표정이었어요. 애들 학교도 있고 여기 생활도 있는데 하지만 저는 3개월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제안해봤습니다. 여름방학 때 2주 정도만 와봐. 직접 경험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그날 밤 혼자 아파트 베란다에서 부산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중국 출장이 오히려 한국의 장점들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 계기가 됐습니다. 안전성, 생활 편의성, 시스템의 완성도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기술적 우월성을 넘어서 삶의 질 자체를 바꾸고 있었어요.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주거 환경은 정말 이상적이었습니다. 안전한 놀이터, 도보 거리의 모든 편의시설, 깨끗한 공기와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까지 독일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것들이었죠. 온돌 바닥의 따뜻함을 발끝으로 느끼며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1년 후에 독일로 돌아가는 게 맞을까? 가족들이 이곳의 생활을 직접 경험해본다면 그들도 제와 같은 마음이 될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휴대폰으로 항공료를 검색해보고 있는 제 모습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어느새 가족을 한국으로 초대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부산에서 5개월을 보낸 저에게 가족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2주간 방문하기로 한 거예요. 김해공항에서 안젤라와 막스, 레아를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가족들도 저와 같은 감동을 느낄 수 있을까요? 비행기에서 내려온 가족들의 첫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안젤라는 생각보다 공항이 현대적인 애라며 조심스럽게 말했고, 막스는 아빠, 여기가 그 유명한 한국이에요? 라며 두리번거렸습니다. 레아는 피곤한 듯 언제 호텔 가요? 라고 물었죠.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가는 길에서 첫 번째 변화가 시작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해운대 해변과 고층 빌딩들을 보며 안젤라가 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깨끗하고 현대적인 애라고 감탄했습니다. 막스도 아빠, 저 건물들 정말 높아요. 라며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레아가 왜 지하로 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5개월 전 제가 했던 같은 질문을 떠올리며 웃었어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야.
차와 사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거든. 엘리베이터에서 15층으로 올라가면서 막스가 독일보다 엘리베이터가 훨씬 빨라요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도어락 앞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보며 안젤라가 정말 열쇠가 없어도 되는구나라며 신기해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족들은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통창으로 보이는 부산 바다와 해운대 스카이라인, 그리고 넓은 거실의 모습에 레아가 우와, 정말 예뻐요 라며 환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온도를 경험하면서 시작됐어요. 안젤라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바닥이 따뜻해 라며 깜짝 놀랐습니다. 막스와 레아도 양말 신은 발로 바닥을 만지며 정말이에요. 어떻게 바닥이 이렇게 따뜻해요? 라고 신기해했죠. 저는 온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이게 한국 전통 난방인 온돌이야. 독일 라디에이터보다 50%의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더 따뜻해. 안젤라가 정말? 그럼 겨울에 훨씬 경제적이겠네라며 실용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첫날 저녁 배달 앱으로 치킨을 주문했어요. 28분 만에 도착한 음식을 받아들며 안젤라가 독일보다 훨씬 빨라 라고 놀랐습니다. 레아는 이 치킨 정말 맛있어요. 독일 치킨보다 훨씬 바삭해요 라며 연신 감탄했죠. 둘째 날 단지 내 시설들을 둘러보면서 가족들의 반응이 확연히 바뀌었어요. 지하 대형마트를 보며 막스가 집에서 엘리베이터만 타면 쇼핑을 할 수 있다고요? 라며 신기해했습니다. 2층 의원에서는 안젤라가 정말 편리하겠다. 독일에서는 병원 가려면 예약하고 차 몰고 가야 하는데 라고 말했어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한 건 단지 내 놀이터였어요. 차량과 완전히 분리된 안전한 공간에서 레아가 엄마, 여기서는 차 걱정 안 하고 놀 수 있어요. 라며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막스도 농구 코트에서 한국 아이들과 함께 농구를 하며 언어는 달라도 농구는 똑같아요 라고 웃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안젤라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셋째 날 아침, 그녀가 여기 공기가 정말 깨끗해. 독일보다 미세먼지도 적은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시내에 나갔을 때는 정시에 오고 이렇게 조용하고 깨끗할 수가 라며 감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레아가 아빠, 우리 여기서 더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막스도 한국 아이들이랑 친해졌는데 벌써 가기 아쉬워요 라고 했어요. 안젤라는 조용히 저에게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정말 예상과 달라. 여기가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인 줄 몰랐어. 특히 아이들에게는 정말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이네. 그날 밤 온돌 바닥에 다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가족들의 마음이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이 낯선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새로운 터전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창밖 부산 야경을 바라보며 레아가 여기서 살면 매일 이 예쁜 바다를 볼 수 있겠네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5개월 전 혼자 느꼈던 그 감동을 이제 가족들도 함께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부산에서 1년이 지났습니다. 현대자동차와의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독일 본사에서는 제게 귀국 명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지난 1년간 저와 가족에게 일어난 변화는 단순히 출장을 마치고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컸습니다. 독일 본사에서 온 공문을 받던 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클라우스,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한다. 다음 달까지 미넨으로 복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이 모든 걸 떠나 독일로 돌아가는 게 맞을까요? 가족들과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젤라는 처음에 당연히 독일로 돌아가야지. 우리 집도 있고 아이들 학교도 있잖아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막스가 엄마, 저는 여기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어요. 한국어도 더 배우고 싶고요 라고 말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레아도 저도 케이팝 댄스 더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학교 친구들이 정말 좋아요 라며 한국에 남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어요. 안젤라는 아이들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한강 둔치를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지난 1년간 우리 가족이 경험한 변화들을 하나씩 떠올려봤습니다. 온돌의 따뜻함으로 시작된 작은 감동이 어느새 삶의 방식 자체를 바꿔놓았어요. 28분 배달, 99% 정시율 지하철, 0m 생활권 아파트 단지까지 이 모든 게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가족의 행복을 높여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변화가 놀라웠어요. 막스는 한국 친구들과 농구를 하며 자신감을 키웠고 레아는 케이팝 댄스를 통해 새로운 꿈을 발견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기초적인 한국어 대화가 가능해졌고 한국 문화에 완전히 녹아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현대차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던 중 김 과장님이 혹시 한국에 남을 생각은 없으세요?
본사에서 클라우스 씨 같은 엔지니어를 계속 원하고 있어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계속 일할 기회가 있다니. 그 제안을 들고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현대차에서 정식으로 채용 제안을 했어. 만약 우리가 원한다면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거야. 안젤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독일로 돌아갈 경우의 장단점, 한국에 정착할 경우의 가능성들을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안젤라는 한국 의료 시스템은 정말 효율적이야. 병원비도 저렴하고 접근성도 좋고 라며 실용적인 측면을 언급했어요. 저는 데이터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삶의 만족도는 독일보다 낮다고 하지만 우리가 직접 경험한 건 달랐어.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 안전하고 교육 기회도 다양해. 실제로 한국의 OECD 삶의 만족도는 5.9점으로 독일의 7.3점보다 낮지만 우리 가족이 느낀 실제 만족도는 훨씬 높았어요. 막스가 아빠, 저는 한국 대학에 가고 싶어요. 여기서 로봇공학을 공부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아들의 꿈이 한국에서 더 크게 자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독일 본사에서 최후 통첩을 보내온 거죠. 이번 주 안에 복귀 일정을 확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마지막 회의를 열었어요. 여러분 모두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정말 어디서 살고 싶은가요? 제 질문에 레아가 먼저 대답했어요. 아빠, 저는 여기가 좋아요. 친구들도 있고 케이팝도 더 배우고 싶어요. 막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안젤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 나도 이 생활이 좋아. 독일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편리함과 안전함이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여기가 우리 가족에게는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가족의 새로운 터전이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독일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1년간의 한국 경험을 통해 저와 가족은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에서 계속 근무하겠습니다. 현대차에서 정식 채용 계약서를 받던 날, 저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1년 전 불안한 마음으로 부산에 왔던 독일 엔지니어가 이제는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한강을 바라보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온돌 바닥 위에 앉아 김치찌개를 먹으며 안젤라가 말했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네. 우리가 한국에서 살게 될 줄이야. 막스는 아빠, 이제 저희도 진짜 한국 사람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독일 사람이지만 한국을 사랑하는 독일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더 특별하지 않을까? 레아가 갑자기 일어나서 태극기 스티커를 가져왔어요. 아파트 냉장고에 붙이며 이제 우리 집이 진짜 한국 집이 됐어요 라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온돌 바닥에 따뜻함이 발끝에서 마음까지 전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보세요. 그 놀라운 화질과 줌 기능의 핵심 기술이 모두 한국에서 나온다는 걸 아시나요? 저는 케빈 로버츠, 실리콘밸리에서 25년간 카메라 기술을 다뤄온 하드웨어 엔지니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본이 영원히 카메라 분야 1위를 지킬 거라고 믿었어요. 캐논, 니콘, 소니. 이들의 기술력은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2018년 라스베이거스 전시회에서 본 한국 기술은 제 상식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스마트폰에서 5배 광학 줌이 가능하다고요? 일본 엔지니어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이폰과 갤럭시의 핵심 카메라 모듈을 한국이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극적인 역전이 일어났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놀라운 이야기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20년간 카메라 업계를 뒤흔든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케빈 로버츠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25년간 하드웨어 엔지니어로 일해온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카메라 업계에서 일어난 가장 극적인 역전의 순간을 직접 목격한 이야기입니다. 2003년 봄, 저는 처음으로 일본 도쿄에 있는 캐논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저희 회사에서
디지털 카메라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캐논과의 기술 협력을 위한 출장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본 광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캐논 본사 1층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렌즈 단면 모형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수십 개의 정밀한 렌즈가 완벽하게 배열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일본 광학기술의 정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비 벽면에는 캐논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기술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수가 수백 개에 달했습니다. 당시 캐논의 한 임원이 저에게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사진 역사의 80%가 일본 기업의 손에서 만들어졌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캐논, 니콘, 소니, 올림푸스, 후지필름까지 세계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카메라는 일본 제품이었습니다. 그해 전 세계 디지털 이란 반사식 카메라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의 점유율은 무려 87%에 달했습니다. 캐논과 니콘만으로도 전체 시장의 65%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나머지 독일의 라이카나 스웨덴의 하셀블라드 같은 브랜드들도 틈새 시장에서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본사 방문에서 일본 엔지니어들의 장인 정신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렌즈 하나를 만들기 위해 수십 번의 테스트를 거치고 0.001mm 단위까지 정밀하게 조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에게 광학기술이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예술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캐논의 렌즈 제조 공정이었습니다. 하나의 망원 렌즈를 완성하기까지 무려 6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유리를 녹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렌즈를 깎고 코팅하고 조립하는 모든 과정이 장인의 손길을 거쳐야 했거든요. 그 정밀함과 완성도는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2004년에 저는 포토키나라는 세계 최대 사진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전 세계 카메라 업계 사람들이 모이는 가장 중요한 무대였는데 그곳에서도 일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전시장 면적의 절반 이상을 일본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관람객들의 시선도 온통 일본 부스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니콘에서 출시한 디지털 카메라 D70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프로용 카메라 수준의 화질을 일반 소비자도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로 내놓은 거였어요. 이 제품 하나로 니콘은 그해 전 세계에서 100만 대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업계의 모든 사람들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기술만큼은 일본이 영원히 세계 1위를 지킬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 격차가 있다고 여겨졌거든요. 저 역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광학기술의 복잡함과 정밀도를 생각해보면 일본을 뛰어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바로 일본 광학산업의 절정이자 마지막 전성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곧 몰려올 줄은 그 누구도 몰랐으니까요. 2007년 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맥월드 행사는 제 인생을 바꾼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무대에 올라 아이폰을 처음 공개했을 때 저는 현장에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카메라보다는 터치스크린 기술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아이폰의 카메라는 고작 200만 화소였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가 800만 화소에서 1000만 화소를 제공하던 시기였으니 아이폰의 카메라는 정말 조롱거리 수준이었어요. 화질도 형편없었고 줌 기능도 없었으며 플래시도 없었습니다. 그냥 전화기에 덤으로 붙어있는 장난감 같은 존재였죠. 그해 여름 저는 일본 출장 중에 소니 본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소니는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 캐논, 니콘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소니의 한 임원이 아이폰 카메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웃으며 말했어요. 스마트폰 카메라는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하다고 진짜 사진을 찍으려면 결국 전용 카메라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당시 일본 카메라 업계의 분위기는 정말 여유만만했습니다. 2008년에 캐논은 세계 최초로 5천만 화소가 넘는 중형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고, 니콘은 풀프레임 센서의 화질을 혁신적으로 개선시켰습니다. 그들은 더욱 정밀하고 더욱 전문적인 카메라를 만드는 데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조금씩 변화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젊은 사용자들 사이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소셜미디어가 인기를 끌면서 복잡한 조작 없이 즉석에서 찍어서 바로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편의성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아이폰4가 출시되면서 상황이 좀 더 심각해졌습니다. 500만 화소의 오토포커스 기능까지 탑재되면서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의 화질을 제공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일본 업계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했습니다. 그해 포토키나에서 만난 니콘의 한 엔지니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가 아무리 발전해도 광학줌이나 대형 센서의 물리적 한계는 극복할 수 없다고, 결국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란 반사식 카메라를 선택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문제는 전문가보다 일반 사용자들이 훨씬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2011년 들어서 상황은 더욱 급변했습니다. 아이폰 4S가 8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하면서 일반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 본격적인 타격을 주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삼성 갤럭시 시리즈도 비슷한 수준의 카메라 성능을 제공하면서 스마트폰 카메라의 품질이 급속도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일본 업계의 대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만의 길을 고집했어요. 더 비싸고, 더 무겁고, 더 복잡한 전문가용 카메라 개발에만 매달렸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기술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2012년이 되어서야 소니가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접근법은 여전히 기존 카메라 기술의 연장선이었어요. 센서 자체의 성능 향상에만 집중했지 스마트폰에 특화된 소형화 기술이나 모듈 통합 기술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일본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리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작은 스마트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카메라 모듈로는 결코 대형 카메라의 성능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시기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혁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어떤 기업들이 조용히, 그러나 매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몇 년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2014년 가을, 저는 업무차 한국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삼성전자와의 협력 프로젝트 때문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을 단순히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일본처럼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나라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놀란 것은 도시의 규모와 발달 정도였습니다. 강남 지역의 마천루들은 실리콘밸리 못지않게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삼성전기라는 회사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데 주로 전자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소개받았어요. 당시만 해도 저에게는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삼성전기의 한 임원이 저에게 보여준 자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이미 2013년부터 카메라 모듈 사업에 매년 수천억 원씩 투자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기존 기술을 따라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투자 규모였습니다. 2014년 한 해에만
카메라 모듈 관련 연구 개발비로 8천억 원을 썼다고 했어요. 이는 당시 일본의 중소 카메라 회사 전체 매출액보다도 큰 금액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이 정도로 과감한 투자를 한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 다음 해인 2015년, 저는 또 다른 한국 회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LG이노텍이었어요. LG그룹 계열사인 이 회사는 더욱 공격적으로 카메라 모듈 시장에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스케일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LG이노텍은 경기도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의 카메라 모듈 공장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부지 면적만 해도 여의도의 절반 크기였고 투자 규모는 무려 1조 2천억 원에 달했어요. 이는 단순히 기존 기술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이 아니라 차세대 카메라 모듈 기술을 개발하고 양산하기 위한 종합연구단지였습니다. 2016년에 저는 그 평택 공장을 직접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아직 건설 중이었지만 그 규모와 첨단 설비에 정말 압도당했어요. 클린룸 면적만 해도 축구장 20개 크기였고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이 구축되고 있었습니다. LG이노텍의 한 연구원이 저에게 설명해준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특화된 완전히 새로운 광학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기존의 일반 반사식 카메라처럼 큰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렌즈를 조합해서 같은 효과를 내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광학줌 기술이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에서는 디지털 줌만 가능했는데 이는 화질 저하가 심각한 문제였어요. 하지만 LG이노텍은 스마트폰 크기 제약 안에서 진짜 광학줌을 구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접근법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기존의 망원 렌즈처럼 렌즈를 일직선으로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즘을 이용해서 빛의 경로를 90도 꺾어서 옆으로 배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른바 잔망경식 줌 렌즈라고 불리는 기술이었는데 당시에는 아직 개념 단계였어요. 2017년에 들어서면서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모두 해외 인재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독일, 일본, 미국의 광학 전문가들을 대거 스카우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봉을 기존의 2배, 3배로 제시하면서 최고의 인재들을 유치했어요. 당시 실리콘밸리에서도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회사들이 미친 듯이 돈을 쓰면서 카메라 기술자들을 뽑아간다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업들의 이런 투자를 무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일본이 장악한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거든요. 하지만 저는 점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 규모와 속도를 보면서 이들이 정말로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단순히 기존 시장에 참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2018년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에 참석했을 때 저는 카메라 업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LG이노텍 부스에서 공개된 기술 시연은 정말로 제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LG이노텍 부스 앞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저도 그쪽으로 가봤는데 그곳에서 본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스마트폰 크기의 모듈로 5배 광학줌을 구현하는 기술을 실제로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시연용 카메라 모듈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스마트폰 카메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줌 기능을 작동시키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화질 저하 없이 멀리 있는 물체가 5배까지 확대되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기존 스마트폰의 디지털 줌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기술적 원리였습니다. LG이노텍 엔지니어가 설명해준 바에 따르면 잔망경 구조를 응용해서
빛의 경로를 90도 꺾어서 처리한다는 거였어요. 렌즈를 세로로 길게 배치할 수 없는 스마트폰의 두께 제약을 가로 방향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다른 업계 사람들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온 엔지니어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그들도 직접 시연을 본 후에는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명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며 여러 번 되물어보더라고요. 소니에서 온 한 임원은 LG 이노텍 부스를 떠나면서 동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기술이 실제로 양산된다면 스마트폰 카메라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의 표정에서 심각한 위기감이 느껴졌습니다. 그해 9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LG 이노텍이 애플과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발표였어요. 처음에는 일부 모델에 대한 제한적 공급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폰의 핵심 카메라 모듈 전체를 담당하는 계약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업계에 정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애플이 그동안 일본과 독일의 전통적인 광학 업체들과만 협력해왔었거든요. 한국 기업과 이런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부품 공급을 넘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2019년에는 삼성전기도 놀라운 발전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손떨림 방지 기술은 기존의 광학식 손떨림 방지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기존 기술이 렌즈만 움직여서 보정하는 방식이었다면 삼성전기의 기술은 센서까지 함께 움직여서 훨씬 정밀한 보정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삼성전기의 초소형 손떨림 방지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손떨림 방지 기능을 넣으려면 카메라 모듈이 상당히 두꺼워져야 했는데 그들은 이를 기존과 거의 같은 두께로 구현해냈어요. 이는 스마트폰의 슬림함을 유지하면서도 전문가 수준의 촬영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2020년이 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 혁신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LG 이노텍은 잔망경식 줌 렌즈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켜서 10배 광학 줌까지 구현해냈어요. 이는 당시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의 줌 성능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기술들이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갔다는 점이었습니다. 연구실에서만 가능한 실험적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수백만 대씩 생산할 수 있는 상용 기술로 완성된 것이었어요. 이는 한국 기업들의 제조 역량이 기술 개발 능력과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그 무렵 저는 일본의 한 광학 기업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분위기는 몇 년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예전의 여유로운 자신감은 사라지고 대신 절박함과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한 임원은 저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따라잡기 어렵다고 말이에요. 2020년 말, 저는 다시 한번 LG 이노텍 평택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4년 전에 봤던 그 거대한 건설 현장이 이제는 완전히 가동되고 있었어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생산 라인에서 하루에 수십만 개의 카메라 모듈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카메라 모듈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일본을 따라잡은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차원의 기술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2021년 9월 14일 애플파크에서 열린 아이폰 13 시리즈 발표회는 제가 25년간 기술업계에서 일하면서 목격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팀 쿡이 아이폰 13 프로의 카메라 기능을 소개하는 순간 정말 전율이 흘렀어요. 아이폰 13 프로에는 3배 광학 줌망원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의 핵심이 LG 이노텍의 잔망경식 줌 모듈이라는 점이었어요. 애플이 공식적으로 공급업체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나서
저는 즉시 몇몇 업계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놀라워했어요. 애플이 카메라 모듈의 핵심 기술을 한국 업체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말이에요. 이는 단순한 부품 공급을 넘어서 기술 종속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해 말에 발표된 시장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2021년 전 세계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 LG이노텍과 삼성전기가 합쳐서 47%의 점유율을 기록했다는 거였어요. 반면 일본 기업들의 점유율은 12%로 급락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단순한 점유율 역전이 아니라 기술 격차였습니다. 2022년 초에 삼성 갤럭시 S22 울트라가 출시되었는데 이 제품에 탑재된 카메라 모듈의 성능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10배 광학 줌에 100배 하이브리드 줌까지 지원했습니다. 이는 당시 전문가용 망원 렌즈에 버금가는 수준이었어요. 그 무렵 저는 캐논 본사를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2003년에 처음 방문했을 때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예전의 자신만만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대신 심각한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한 임원은 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기술에서 한국에 이렇게 뒤처질 줄 몰랐다고 말이에요. 캐논뿐만 아니라 니콘, 소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전문가용 카메라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더 큰 시장인 스마트폰 카메라 분야에서는 완전히 소외되고 있었어요. 특히 소니의 경우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는 여전히 선두를 유지했지만 완성된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에게 주도권을 내주었습니다. 2022년 가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또 다른 전시회에서 저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줄을 서서 한국 카메라 모듈 업체들과 미팅을 하고 있었어요.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회사들이 모두 한국 기술을 도입하려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샤오미의 한 임원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한국 모듈 업체들과의 협력 여부라고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최신 기술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2023년에 들어서면서 역전은 더욱 완성되었습니다. LG이노텍은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의 카메라 모듈 공급량을 더욱 늘렸고 삼성전기는 갤럭시 시리즈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들까지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세계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해 말에 발표된 한 통계 자료는 이런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2010년 전 세계 카메라 관련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의 매출은 80%를 차지했었어요. 하지만 2023년에는 한국 기업들이 55%, 일본 기업들이 25%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단 13년 만에 일어난 극적인 역전이었어요. 더욱 상징적인 사건은 2023년 11월에 일어났습니다. 니콘이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한다고 발표한 것이었어요.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이 너무 좋아져서 더 이상 일반 소비자들이 별도의 카메라를 사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작은 스마트폰 카메라가 전문가용 카메라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발전했고 그 기술을 주도하는 것이 일본이 아닌 한국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일본의 기술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일본이 한국의 기술을 벤치마킹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변화였습니다. 2024년에 접어들면서 카메라 업계의 새로운 질서가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한국이 스마트폰 카메라 기술의 최강자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전 세계 기업들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려고
앞다투어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제가 참석한 모바일월드 콩그레스에서 목격한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LG이노텍과 삼성전기 부스 앞에는 세계 각국의 스마트폰 제조사 관계자들이 긴 줄을 서 있었어요. 모두들 최신 카메라 모듈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유럽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독일의 라이카조차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었어요. 라이카의 한 임원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전통적인 광학 기술만으로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한국의 혁신적인 모듈 기술과 결합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현재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기술은 단순한 줌 기능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결합된 컴퓨터 사진술, 3차원 센싱 기술, 증강현실 지원 카메라까지. 스마트폰 카메라가 단순히 사진을 찍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을 바꾸는 핵심 기술로 발전하고 있어요. LG이노텍은 최근 애플의 차기 아이폰에 들어갈 혁신적인 3차원 센싱 카메라 모듈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평면적인 사진이 아니라 공간의 깊이까지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애플리케이션에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삼성전기도 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차세대 카메라 모듈은 빛의 양이 극도로 적은 환경에서도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기존 기술로는 불가능했던 완전한 암흑 상태에서의 촬영이 가능한 수준까지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혁신이 여전히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어요. 작년 한 해에만 LG이노텍과 삼성전기가 합쳐서 연구개발에 투입한 비용이 2조 원을 넘었습니다. 최근 제가 만난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한 임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카메라 모듈 없이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만들 수 없다고, 그리고 최고 수준의 카메라 모듈은 한국에서만 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한국이 이 분야에서 절대적인 기술 우위를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일본 기업들의 현재 상황은 많이 달라졌어요. 소니는 여전히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완성된 모듈 시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하청업체 역할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캐논과 니콘은 전문가용 카메라 시장으로 완전히 후퇴했어요. 올해 캐논에서 출시한 최신 전문가용 카메라도 일부 부품은 한국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특히 손떨림 방지 기술과 관련된 핵심 부품들은 삼성전기의 기술력 없이는 구현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어요. 이는 20년 전과 완전히 뒤바뀐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 카메라 업계에서는 한국 기술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유럽과 미국의 대학들이 한국 기업들과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각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한국으로 연수를 오고 있어요. 예전에 한국 엔지니어들이 일본으로 기술을 배우러 갔던 것과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매우 밝습니다.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카메라 모듈 시장이 현재의 3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드론, 보안, 장비 등 모든 분야에서 고성능 카메라 모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장의 중심에는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LG이노텍과 삼성전기는 이미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있어요. 자율주행차용 라이다 카메라, 의료용 초정밀 카메라, 우주 탐사용 극한 환경 카메라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카메라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일본이 절대적으로 지배했던 광학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가 그 표준을 따라가고 있어요. 제가 25년간 기술업계에서